안녕하세요. 전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운명이 장난질하는 것 같은 상황을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뒤바뀌던 결정적인 순간을 말이죠. 살다 살다 이런 일도 다 겪어보는구나 싶어 정말 신기했다니까요. 얼마 전 민족의 대명절 설이었잖아요. 제가 겪은 그 신기한 일 또한 몇 해 전 설날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요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사람이에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요. 저희 아빠는 오래도록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갈 때면 차에서 며칠 쪽잠을 주무시는 일도 부지기수였고요. 엄만 바쁜 아빠 대신 혼자 자식 셋을 돌보다 막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칼국수 집을 차리셨어요. 그렇게 엄마마저 생업에 뛰어드셨기에 전 마지로서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더 여장부 같은 성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태, 윤미, 둘 다 숙제했어? 내가 검사한다? 엄마 오시기 전에 할 거 다 해놔야 엄마가 걱정 안 하시지. 그런 점 원래부터 씩씩한 성격에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땐 핸드볼 선수까지 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핸드볼부가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제 운동신경을 보고 한번 해보자고 권유하셨거든요. 그때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한 덕에 체격은 더 다부져지고 힘도 좋아졌죠. 그래서 제 동생들은 클수록 제게 꼼짝도 못했었답니다. 전 고등학교에 가며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 운동하던 끈기로 책상 의자에 딱 붙어 시험 기간엔 잠도 책상에 엎드려서 쪽잠만 잤었죠. 그 덕에 명문대는 아니어도 저는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인간 승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의 좋은 직장에 들어간 전 마음이 잘 맞던 사람과 연애도 길게 했습니다. 무려 5년이나요. 우린 분명 서로가 평생의 짝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놈은 바람이라 몹쓸 짓으로 절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제게 싹싹 빌었지만 전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놈은 끊어냈지만 전 그 일로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전 대학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꽤 이름이 알려진 큰 광고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같은 광고업계에서 일하던 친구가 인맥으로 알게 된 남편과 절 이어준 겁니다. 사람 참 성실하고 반듯하다던 친구의 말처럼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런 남편과 연애를 하다 우린 제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형미 너처럼 확신 드는 여잔 처음이야. 너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제 아픈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바람 피우는 인간은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고 하던 남편의 말에 최소한 사람 뒤통수는 안 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쭉 보아온 남편의 인성을 믿고 기쁘게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우린 양가의 소식을 알리고 인사드릴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우리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명국 씨, 이거 좀 봐. 우리 여부 당신하기 전에 엄마 아빠부터 됐어. 한 달에 한 번 찾아와야 할 소식이 없길래 혹시 하고 테스트기를 써봤더니 임신이었던 거예요. 결혼식도 올리기 전 우리에게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거죠. 산부인과에 가봤더니 벌써 임신 5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자마자 아이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던 우린 선물이나 다름없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많이 놀라셨는데요. 어차피 결혼 소식을 알린 뒤였기에 그냥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뒤 처음 인사 온 남편에게도 그냥 좋은 덕담만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엔 시부가 남편이 18살 때 돌아가시고 시모와 남편의 여동생뿐이었는데요. 남편의 유일한 부모님 시모가 저를 반대한 겁니다. 문제는 제 인성도 조건도 아니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얘를 왜 데리고 왔니? 네 이모가 그랬다니까. 쟤랑 너랑 상성이 완전 안 맞대. 쟤 사주랑 사진 보더니 너랑 결혼하면 집안 다 말아먹을 거라고 해서 쟤가. 관상도 인상도 너무 안 좋대. 네 이모 보통 사람 아닌 거 몰라? 엄만 절대 반대다. 어머니, 제가 이모 말 좀 그만 맹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미가 어디가 관상이면 인상이 안 좋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사주로 궁합 봤을 땐 엄청 잘 맞는다고 했거든요. 제발 그딴 미신 좀 그만 믿으세요. 심지어 이모 신발도 다 떨어졌잖아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간 날 저는 완전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시모의 동생인 시몬 무당이었다더군요. 시댁은 파주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시몬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살며 점집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시댁에 가기 전 시이모가 시모에게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시임을 맹신하던 시모가 바로 절 반대했다는 얘기도요. 우리 이모 신발 떨어진 지 오래라 손님도 많이 없고 한번 사기로 고소당해서 정가까지 있어. 그런데도 어머닌 그렇게 이모 말을 맹신하신다니까? 이모가 예전에 진짜 신발이 좀 있으셨는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고 나는 걸 딱 맞추셨거든. 그걸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라면서 그 뒤로는 이모 말이라면 아주 의심도 안 하셔. 아우 진짜 미치겠다니까. 그래도 뱃속에 애도 있으니 전 시모를 직접 찾아뵙고 저란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힘들게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니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시몬 제게 인사를 제대로 받으려 하지도 않고 절 밖으로 밀치며 쫓아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글쎄 안 된다니까. 네 이모가 얼마나 용한데. 사기라고 한 인간들이 멍청한 거지. 예, 너 형미라고 했지? 미안하지만 난 너 며느리를 못 드린다. 귀한 내 아들 인생 너 때문에 망치는 걸 못 본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거라. 가, 얼른. 애는 지우든 가면 되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딴 미신 안 믿고요. 무조건 형미랑 제 아이 책임질 거예요. 전 형미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요. 아이까지 지으라는 시모의 말이 정말 상처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시모에게 화를 내며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된 시모의 반대에 남편은 그냥 짐을 싸서 나와 저와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그전엔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어머님보다 저와 아이를 택했던 거죠. 우린 아이를 위해 혼인신고부터 진행했고 남편은 속상해하시던 친정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형미를 울리게 돼서. 그래도 제가 형미한테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시모가 살아계신데도 혼주석을 텅 비워두는 게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아 우린 우선 결혼식도 미뤘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를 했으니 아이 낳고 결혼식을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만삭쯤 됐을 때 시모가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제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명구가 너 진짜 계속 이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네 아빠 보내고 엄마한테 너랑 상의뿐인 거 알잖아. 어쩜 그렇게 엄마한테 잔인하니.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끝까지 엄마 고집만 부려서 미안해. 엄마가 졌으니까 이제 우리 얼굴 좀 보고 살자. 어? 저 말고 집사람한테 사과하셔야죠. 이 사람 마음이 큰 상처 주셨잖아요. 아무렴, 안 그래도 지금 하려고 했다. 아가, 내가 그땐 내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아무리 내 동생이 그랬어도
내가 말을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었으니 한 번만 너그러 용서해다오.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시모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모의 눈물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그렇게 애틋해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실은 남편도 시모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한 발 물러나 시모와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린 시모와 화해하고 시모와 신우야 모두 왕래하게 됐습니다. 알 낳은 뒤 드디어 상견례도 하고 뒤늦은 결혼식도 올렸고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 사이가 회복된 거지 저와 시모의 거린 좀처럼 좁혀지기 어렵더군요. 시모는 그냥 아들과 보고 살기 위해 제게 마음도 담기지 않은 사과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시댁과 왕래하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밖에 날이 좋더라고요. 이따 같이 산책하실래요? 아유, 다리 아파 싫다. 앞치만 저기 꺼내놨다. 나물부터 좀 다듬거라. 처음엔 딱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시모가 절 좋아하지 않는 티를 팍팍 내긴 했죠. 언제 제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냐는 듯이요. 제게 말도 잘 안 걸고 일감만 툭툭 던져주시더라고요. 물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남편과 신우를 키워준 훌륭한 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살갑게 하려고 해도 돌아오는 건 무한과 침묵뿐이더군요. 그래도 노력해줘서 고마워 여보. 우리 어머니 속내가 진짜 나쁜 분은 아니야. 우리한테 사과 나셨다지만 아무래도 이모 말을 안 믿긴 힘드신 것 같아. 당신이 계속 노력해주면 어머니도 분명 마음을 여실 거야. 미안해. 한번 시모와 멀어졌던 남편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이젠 저와 시모가 잘 지내주길 많이 바랬습니다. 평소 저에게도 잘하고 친정에도 잘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최선을 다해 시모 앞에서의 무안을 견뎠죠. 그런데 저희의 첫 돌날 결국 일이 터지더군요. 어떻게 여보, 열이 안 내려. 그날 우린 양가 가족만 모여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부터 애가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린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식당 예약도 취소한 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습니다. 병원에도 데려갔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도 한참을 진땀을 뺐죠. 그때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시몬 집까지 찾아와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하필 첫돌 애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더는 못 두고 보겠구나. 애가 겨우 열이 내리고 잠이 들어 이제야 좀 쉬려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절 쏘아보며 하는 시모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요한 날에 애가 아픈 건 너 때문인 것 같더구나. 그동안 애가 어딘가 비실비실한 게 다 우리 집이랑 기운 안 맞는 너 때문인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 그래서 아까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맞대. 네 기운이 고시 핏줄이 내한테도 안 좋게 흘러가서 애가 아픈 거라더라. 뭐라고요? 그럼 제가 애를 아프게 만들었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래서 내 동생이 부적을 써줬어. 이거 집안 곳곳에 붙여서 이 집에 깃든 네 기를 빼내야 앞으로 애가 덜 아플 거라더라. 비싼 부적으로 받아왔으니까 네 기운 눌러줄 동안 넌 멸치 좀 나가서 지내고 있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애가 아픈데 엄마인 제가 문제라 나가달라니요. 그동안 계속 무안당하고 푸대접 받은 것도 서운함이 쌓이고 있던 터라 전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해도 너무하시네요. 애가 아픈데 엄마들 어딜 가라고요. 그리고 저희 여태 아픈 적 많이 없었거든요. 건강하기만 한데 뭐가 비실비실해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애까지 그렇게 보이시는 거겠죠? 전요, 제 집에서 제 기운 빼낼 생각도 없고 집에 부적붙일 생각도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억지도 정도껏 부리셔야죠. 또 이모 말에 넘어가서 그런 걸 돈 주고 사오셨어요? 나가세요. 저희 지금 애 때문에 한숨도 못 자서 피곤하다고요. 남편까지 한숨을 쉬며 시모를 쫓아냈고 시몬 끝까지 절 쏘아보다 나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 아프게 하는 부모 취급까지 받나 싶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죠. 남편은 제게 사과하면서도 제가 시모를 이해해 주길 바랬습니다. 미안해 여보. 어머니도 애가 걱정되니까 그러신 걸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시몬 저에 대한 불신을 아예 대놓고 드러내더군요. 무슨 일만 있다 하면 그렇게 다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 시댁에서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더니 시모가 또 그렇게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상승세였던 주식이 왜 결혼하고 떨어졌겠니? 에휴, 이게 다 애미 네 탓이라니까. 너랑 명국이 기운이 안 맞으니까 재물운도 다 떨어지는 거야. 그게 무슨 억지세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그걸 왜 제 탓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은 결혼하고 더 올랐거든요. 안 좋아지려면 둘 다 안 좋아져야죠. 네가 우리 명국이 운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아니요. 그 주식 결혼하고 제가 남편한테도 사라고 해서 남편도 올랐었거든요. 남편이 총각 때 산 주식만 떨어진 거죠. 오히려 그럼 제 덕을 본 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어 저도 조목조목 맞는 말만 했더니 시몬 불만인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시몬은 그냥 뭐가 됐든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더 황당했던 건 나중에 남편도 애일도 아닌 신우일까지 제게 트집을 잡았다는 겁니다. 당시 신우이가 준비하던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걸 또 제 탓을 하지 않겠어요? 애가 벌써 2번이나 떨어졌어. 아유, 별로 경쟁률이 세지도 않다는데 우리 고시 집안 기운을 막는 애가 집안이 있으니 붙을 턱이 있나. 그 옆에서 신우이도 슬쩍 제 탓을 하려고 들더군요. 신우인 평소에도 은근하게 시모 옆에 붙어 얄밉게 구는 사람이었거든요. 전 짜증이 나서 빽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부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가씨 맨날 게으름 피우다 시험 전날에도 친구들이랑 클럽 갔잖아요. 내가 SNS로 다 봤거든요. 공부를 해야 붙지. 어디서 내 탓을 하려고 들어요? 어머님, 아가씨 시험 붙이고 싶으면 엄한 사람 탓하지 말고 아가씨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부터 시키세요. 조금 있으면 겨울에 나뭇잎 시드는 것까지도 다 제 탓이라고 하시겠네요. 더는 시모에게 살갑게 다가갈 의지도 없었습니다. 저 자체를 저렇게 보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화를 냈더니 시모는 제가 더 고깝게 보인 모양입니다. 제가 가면 갑자기 창문을 열며 아유, 흐린 기운이 들어왔으니 환기부터 잘 시켜야지 하는 말로 사람을 병균 취급하질 않나. 남편이 술 먹고 넘어져 생긴 상처를 보고 저를 휙 째려보질 않나. 진짜 사람 진절머리 나게 하더라고요. 전 이제 정말 시댁에 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서운해하더라고요. 당신한테 미안한데 나 진짜 많이 노력한 거 알잖아. 근데 어머님은 그냥 내가 싫으신 거야. 내가 가자마자 환기까지 시키는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돼? 어머님 옆에서 깐족거리는 아가씨도 싫고 나 진짜 어머니 집 가면 몸에서 막 사리가 생기는 기분이야. 나 싫다는 사람들 보러 가기 너무 힘들어. 내가 미안해. 미안한데 그래도 명절 생신 다 합치면 우리 집 가는 거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 우리 어머니 진짜 자식들밖에 없는 분이야. 전엔 어떻게든 당신이랑 우리 아들 책임지고 싶어서 강수를 뒀다지만 사실 어머니한테 모지게 구는 거 나 많이 힘들어. 나 처가에도 잘하잖아.
당신 1년에 몇 번만 참아주면 안 되는 거야? 제 힘듦을 강요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홀어머니를 생각하는 남편 마음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꾹 참고 시댁의 최소한만에 돌이라도 하고 살았죠. 남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마저 결혼한 지 고작 4년 만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담배 냄새. 당신 담배 피웠어? 분명 나랑 끊기로 약속했잖아. 남편은 언제부턴가 제게 점점 무뚝뚝해지고 잘 때도 침대 끝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자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서운함이 쌓이던 어느 날, 전 남편 몸에서 담배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결혼 전에 담배를 2번 다시 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끊었었거든요. 심지어 아이도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담배라니요? 근데 제가 저렇게 좀 물었다고 남편이 오히려 발끈하더라고요. 그래, 좀 피웠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로 스트레스 좀 풀었어. 당신 여자가 왜 그렇게 이심이 없어? 다른 여자였으면 화부터 내기 전에 요즘 무슨 일 있냐? 왜 피운 거냐고 먼저 물었을 거야. 내가 언제 화냈어? 그럼 당신이 약속 어긴 건데 저 정도도 못 물어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당신이 왜 화를 내? 나한테 따지듯 들렸어. 솔직히 당신 이해심 없는 거 맞잖아. 맨날 우리 집 가도 며느리가 좀 참지. 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다 하고. 아무리 요즘 며느리 무섭다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좀 잘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여자였으면 아휴, 말을 말자 말을. 뭔 말을 말어. 그렇게 딴 여자 궁금하면 그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내가 어머님하고 친해지려고 노력 안 해봤어? 다 해봐도 싫어하시는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어머님 닮아가? 제발 억지 좀 쓰지 마. 거기다 갑자기 시모 이야기까지 소환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또 남편은 갈수록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팀장으로 승진했었는데 팀장 되고 맡은 첫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말하더군요. 몇 달 걸릴 프로젝트야. 팀장 되고 처음 맡은 거라 나한텐 진짜 중요한 거야. 광고 쪽 일이 워낙 바빠 팀장이 되기 전에도 그런 적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이 인간이 갈수록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추궁해봤더니 처음엔 퇴근 후 다른 팀 회식에 잠깐 들렀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턴 일 끝나고 다 같이 술 한잔 했다고 둘러댔고요. 물론 회식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며 어떻게 그놈의 술 한잔을 일주일에 2, 3일씩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전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남편은 나중엔 회사에서 잔다며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술을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서 마셨거든. 아침 일찍 회의도 있어서 그냥 회사에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 당장 들어와? 아직 12시밖에 안 됐어. 당신 진짜 뭐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야? 어떻게 허구한 날 야근에 주말 출근해. 뭐 그것까진 그렇다 쳐. 그리고서 맨날 술 먹고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외박까지 한다고? 당신 진짜 회사 맞아? 빨리 솔직하게 말 안 해? 갈수록 의심이 쌓여가던 전 화를 내며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이래서 이모가 당신이랑 나랑 안 맞는다고 했던 거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람났다고 매도하면서 회사 생활 이해도 못 해주잖아. 아, 끊어. 남편은 끝내 제대로 된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온 남편과 대판 다투었지만 남편은 끝내 사과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참담한 마음으로 남편이 잘 때 휴대폰까지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미리 손을 써둔 건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4달 정도 남편에 대한 의심이 쌓인 전 요즘 많이 한다는 뒷조사를 의뢰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필 곧 설명절이라 명절만 지나면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둔 업체에 직접 찾아가 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전 엄마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형미야, 네 아빠 내일 허리 수술한다. 아유, 네 아빠 결국 디스크가 터졌어. 맨날 앉아 운전하시던 아빤 허리가 항상 좋지 않으셨는데요. 그때 결국 디스크가 터지셨던 겁니다. 엄만 놀란절 진정시키며 말씀하셨어요. 응급실에서 MRI 찍었는데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수술 미루면 안 될 것 같대. 내일 당장 수술 스케줄 잡자길래 알겠다고 하고 입원해 있어. 부모님의 수술 소식에 애간장 타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당장 다음날 아빠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 명절 전전날이었는데 그냥 이참에 이번 명절 연휴엔 계속 아빠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가기도 싫은 시대에 아픈 아빠 걱정까지 접어두고 챙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만약 갈 때 간다 하더라도 제겐 아빠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번 명절은 아빠를 좀 뵙고 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하며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번엔 그냥 처가에서 쭉 지내. 나도 처가 가보고 싶은데 난 회사 가봐야 돼서. 중요한 프로젝트 있어서 연휴에도 우리 팀 다 나와서 일하기로 했거든. 딱 설 당일만 쉬고. 다들 나오는데 팀장인 나만 빠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격 알지? 설 당일에라도 둘 중 아무도 안 가면 서운하다고 난리실 거야. 장인어른께 내가 전화 드릴게. 그러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 그렇게 전 아이를 데리고 혼자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전 시모에게도 그날 저녁에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이 말하긴 하겠지만 뭐라도 책 잡히고 싶진 않았거든요. 원래 싫을수록 뭐든 더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니 시모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그래, 아까 명국이한테 들었다. 아유, 허리 수술 받으면 고생 많이 한다는데 사돈어른 힘드셔서 어떡하니? 네가 가서 잘 위로해드려라. 사부인 선물도 꼭 사가고. 우리 집은 신경 쓰지 말고 명절 잘 보내거라. 분명 또 비아냥대거나 트집을 잡을 줄 알았는데요. 시몬 웬일로 아빠 걱정에 저에게도 상냥하게 명절 잘 보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굉장한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전 우선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바로 아빠를 뵈러 내려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어. 네 엄마 괜히 너한테 말해가지고선. 다행히 아빠의 수술은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아빠는 좀 힘들어 보이셨고 전 엄마 동생들과 함께 아빠 곁을 지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엔 엄마 동생들이 살고 있는 친정집에서 맥주도 한잔하며 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다음 날에도 아빠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찬 아빠가 천천히 걸으시는 걸 돕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또 친정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설 당일에 식구들과 떡국을 먹고 다시 아빠 병원에 가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네 시댁에 가봐. 아빤 괜찮다. 거기 며느리도 너 하나고 손주도 애 하나인데 명절에 얼굴에다 비추면 좋잖니. 네 엄마랑 동생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래였으면 그냥 괜찮다고 하고 안 갔을 겁니다. 미리 말도 해둔 마당에 뭐 좋다고 저 싫어하는 시댁에 갔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촉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평소답지 않게 전화를 받았던 시모 행동도 수상했고 요즘 따라 의심스럽던 남편도 제 촉을 부추기는데 한몫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출발하며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도 시모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게 더 이상해 전 열심히 차를 파주로 달렸죠. 전 아직도 시댁에 도착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몇 시간을 달려 시댁에 도착하니 그때가 오후 5시더라고요. 제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거기서부터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집안에서 벌써 술판을 벌였는지 하하호호하는 소리가 닫힌 창문 밖으로도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무심코 거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안 광경을 본 전 심장이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안에 남편과 시모, 시누이가 있었고 웬일로 시이모까지 와 계시더군요. 그리고 절 놀라게 했던 건 남편 옆에 꼭 붙어 팔짱까지 끼고 있던 웬 여자였습니다. 방충망 때문에 창문이 좀 까맣게 보여 얼굴이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 뭐예요? 저 여자 누구예요? 아유 깜짝이야. 예, 애미 네가 왜 여기 있니? 다들 절 보자마자 수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남편 옆에 있던 여잔 절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팔짱부터 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며 거의 상다리 아래로 들어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그 여자 얼굴을 본 뒤였어요.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얼굴을 말입니다. 그 여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온 게 뭐가 어때서요? 그래서 이 여자 누구냐고요? 지금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얜 우리 딸 친구야, 친구. 내 친구? 네, 맞아요, 새언니. 제 친구예요. 딱 봐도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보다 액면가부터 높아 보이는데 친구라고 하니 기도 안 차더군요. 전 어설픈 거짓말을 늘어놓던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친구요?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요? 사람이 바본 줄 아나? 이 사람 누구예요? 똑바로 말하세요. 당신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 저 여자랑 당신 무슨 관계야? 그리고 남편을 추궁하자 이번에도 휴모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얘 내가 불렀다. 명절 하나뿐인 며느리가 안 와서 와서 음식도 하고 일 좀 거들어 달라고. 뭐 문제 있니? 내가 허리도 안 좋은데 그럼 혼자 이걸 다 하리? 그러게 네가 왔어야지. 언젠 친정에 잘 다녀오라면서요. 그리고 음식을 어제 하지 오늘 하나요? 그리고 아가씨는 뒀다 국기로 드시게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음식 시켰다고 쳐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고요? 아가씨 친구 분명 아니잖아요. 뭔데 여기 와 있냐고요? 그게 아무튼 있어. 신우와 시몬 합주기 상태였고 시몬은 어떻게든 끝까지 잡아떼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눈알만 굴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무도 말을 못하길래 제가 직접 그 여자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요? 말 못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려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야, 너 영은이 맞지? 땡땡 고등학교 2학년 3반 이영은이잖아. 맞지? 나야 김영미.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아니긴. 신분증 줘봐. 이름 확인해보게. 너 이영은 맞잖아. 뭐야? 여보, 당신 우리 영은이 어떻게 알았어? 둘이 아는 사이야? 제가 딱 봐도 상간녀인 그 여자를 아는 척하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남편 입에서 무심코 나온 우리 영은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둘살 확신하며 비아냥댔습니다. 뭐? 우리 영은이? 아가씨 친구라더니 둘이 아는 사이였어? 우리라고 할 만큼 친한가 봐? 당신 아까 창밖에서 보니까 얘랑 다정하게 팔짱 끼고 있던데 둘이 바람 피웠어? 맞지? 아니 그게 역시 둘이 들어온 사이였구나. 그렇게 티나게 회식이다 야근하고 돌아다니더니 역시 바람이 맞았네. 그지? 그래서 툭하면 날 다른 여자 어쩌고 하면서 비교하고 질려했구나. 근데 바람을 펴도 좀 급 좀 봐가면서 피우지. 쟨 급이 낮아도 너무 낮은 앤데. 전 분노가 이글거린 눈빛으로 상간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눈치 없이 또 끼어드는 겁니다. 희야, 너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래? 니까짓 게 뭔데? 너 얘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말하니? 우리 영은이 강남 건물주 딸이야. 너 같은 거랑 차원이 다르게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린 애라고. 그래서 어제
명국이가 새 며느리 되래 인사시켜 주겠다길래 냉큼 오라고 한 거야. 애가 엄청 착하더라. 너랑 다르게 조신하고 착하고, 어? 아, 그래요? 이제 인정하시네요. 제가 상간녀라는 거요. 근데 영은아, 너 부모님이 진짜로 강남에 건물 가지고 계셔? 너희 아빠 분명 중학교 때 돌아가시지 않았어? 너 그새 새아빠 생겼니? 아니면 뭐 한생이라도 했어? 아니, 누구세요 자꾸? 왜 자꾸 모른 척해? 너 나 알잖아. 시모님이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점찍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진실도 모르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꼴이 정말 우습더군요. 제가 자꾸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점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상간이의 정체를 까발려 버렸어요. 어머님, 얘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얘 고등학생 때 가출을 밥 먹듯이 하던 애예요. 애들 그렇게 괴롭히고 남자애들하고도 지저분하게 엮여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세요? 결국에 퇴학당했잖아요. 영은아, 너 기억나지? 야, 내가 널 내 시댁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이 인생 참 신기하다. 그지?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나 봐. 네, 저는 그 상간녀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도 한 번 같은 반이었고 고등학생 땐 2년이나 같은 반을 지냈죠. 애가 중학생 땐 좀 멀쩡했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완전히 질이 나빠지더군요. 그리고 못된 애들과 좀 어울려 다니며 해서는 안 되는 짓은 다 하고 약한 애들까지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다만 제 앞에선 깨갱하던 애였죠. 야, 나한테도 어디 그렇게 해봐? 해보라고! 제가 중학생 때 운동도 하고 워낙 키도 체격도 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간년 약한 애들 지켜주려던 제겐 꼼짝도 못했던 겁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표본인 비겁한 애였죠. 상간녀가 퇴학당한 뒤 따로 저와 연락하고 지내진 않았지만 요즘엔 SN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상간녀 SNS를 보며 제게 사진도 보여주고 소식도 전해준 덕에 전 성형으로 싹 갈아엎은 것 같은 상간녀 얼굴도 바로 알아본 겁니다. 상간녀도 절 바로 알아봤는지 얼굴도 못 들고 아 진짜는 울먹거리는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 거기서 바로 쐐기를 박아주었죠. 근데 너 본판은 남아있긴 한데 진짜 다 뜯어고쳤다. 술집에서 일한다더니 요즘 술집에서 그런 얼굴이 먹히나 봐. 뭐? 술집? 술집이라는 말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전 한껏 비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네, 얘 술집에서 일한다고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 자자했는데 모르셨어요? 당신 그것도 모르고 얘를 만난 거야? 영은아, 밖에 외제차 적어도 네 거지? 남자들 접대하고 돈 좀 짭짤하게 벌었다더니 대단하다. 너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 짱 났어. 맨날 SNS에 자랑질하잖아. 뭐야 명구가.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네 아버지 건물주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아 근데 그런 집딸이 왜 술집에서 일해? 건물주? 어머님, 얘네 아빠 돌아가셨고요.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급식비도 못 내던 애였는데 무슨 건물주 딸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다 뻥이겠죠 뻥. 당신도 참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저런 애 골랐대? 당신이 얘 몇 번째 남자일까? 영은이 너 전에 돈 가는 남자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남자랑 헤어졌나 봐? 말도 안 돼. 야 이영은 너 이거 진짜야? 어? 연이은 제 폭로에 남편과 시몬 완전히 넋이 나갔더군요. 남편은 상간녀를 쥐잡듯이 추궁하고 있었죠. 더 웃긴 건 절 그렇게 반대했던 시모 있죠? 왜 명절에 거길 와 있나 했더니 시모가 또 그놈의 궁합을 봐보겠다고 시모를 직접 집으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돌팔이 무당이 상간녀를 엄청난 귀인처럼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몬 시모를 잡고
흔들며 원망했습니다. 이야, 네가 얘 무조건 잡으라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명국이랑 궁합도 최고고 우리 집에 대운까지 불러 귀인이라며? 너 우리 아들 인생 가지고 장난쳐? 아니 언니 그게 그 난장판을 지켜보며 신우인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개판 5분 전인 광경을 통쾌하게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짜 우습다. 아주 우스운 집안이야. 아무튼 당신 고마워. 안 그래도 나도 지긋지긋한 이 집안 떠나고 싶었는데 덕분에 마음 잘 정하게 됐네. 돈 주고 당신 뒷조사도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굳었고. 이거 보이지? 나 여기 들어올 때부터 동영상 다 찍고 있었거든? 이거 이혼할 때 증거로 잘 쓸게. 그럼 다들 남은 명절 잘 보내세요. 전 그렇게 그 막장 집안을 낳아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배신감이 엄청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엔 돈 들여 뒷조사 해볼 필요도 없어 바람 증거도 잡고 이혼 결심도 할 수 있게 돼 차라리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의 염치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상간녀와의 역설 술술 불면서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나 영원히 걔 바로 뻥 차버리고 왔어. 난 그냥 걔가 부잣집 딸인데 심심풀이로 인플루언서하고 있는 애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추궁하니까 술집 그만두고 신분 세탁하려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거래. 나이도 있어서 이제 남자들이 잘 안 찾아주니까 신분 세탁해서 남자 잘 물어보려고.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뭔지 아시죠?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돈 버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도 상간녀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는 사실은 친구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는데요. 술집을 그만둔 지 몰랐습니다. 상간녀는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한 뒤 광고업계에서 일하던 남편을 우연히 만나 꼬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광고 쪽에서도 좀 큰 회사를 다녔고 힘도 좀 있는 것 같으니 인플루언서로서 그 덕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돈도 못 버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이용당한 거라며 펑펑 울더라고요. 나 걔한테 돈도 2,500만 원이나 빌려줬었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떡해. 걔네 아빠가 인플루언서 하는 거 싫어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단 말이야. 인플루언서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그거 다 순 다 뻥이었던 거잖아. 여보, 나 걔 만난 지 넉 달밖에 안 됐어. 진짜 별 사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좀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혹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화를 냈다가 자책했다가 애원했다가 남편의 감정은 아주 너를 뛰는 것 같더군요. 전 제 팔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떼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혹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 인간이 명절에 부모한테 인사까지 시키냐? 그냥 당신은 걔가 부잣집 딸이 아니니까 짜게 식은 거잖아. 내가 말했지? 난 바람 절대 용서 못한다고. 당신은 바람핀 인간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며? 그러니까 앞으로 네 발로 걷고 멍멍 짚고 다녀. 알았어?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보, 제발. 당신뿐 아니라 날 그렇게 힘들게 한 당신 엄마한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나야. 당신 생각해서. 그런 날 배신한 거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 알았어? 이혼 소송해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 어? 애는 당연히 내가 데려갈 거야. 너 같은 놈한테 우리 아들 못 맡겨. 전 끝까지 매달리던 남편을 미리 싸둔 짐과 함께 쫓아냈습니다. 이후 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그랬더니 제게 연락해선 그렇게 또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야, 형미야, 제발 좀 봐줘. 나 외제차도 명품도 다 카드로 사재 낀 거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인플루언서 수입이랑 남자들 돈 뜯어서 돌려막고 있었단 말이야. 네 남편 건드린 걸 정말 미안해. 우린 친구잖아. 제발 좀. 넌 왜 그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날 회박나?
허? 야,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아니라 네가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든 거야. 인생 왜 그러고 사냐? 정직하게 돈 벌어 쓰고 살지. 창피하게. 아무튼 멀쩡한 남의 가정 깬 죄값은 받아야지. 나한테 이래봤자 소용없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 당연히 상간녀가 제 남편을 건드렸다는 소문은 동창들 사이에서 쫙 퍼져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평이 좋지 않았던 상간녀는 쓰레기라며 제대로 손가락질까지 받게 됐죠. 소송까지 가봤자 유리할 게 없었으니 시댁에 들어가 지내고 있던 남편도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전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분할 문제를 조율했고 위자를 포함해 꽤 유리한 몫을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저에게 왔고 남편 벌이가 좋았기에 양육비도 만족스럽게 책정됐죠. 그 후 남편 또한 상간녀처럼 광고계 쪽에서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졌다더군요. 남편과 절 이어졌던 친구가 광고계에서 일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완전히 뿔이나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소문도 빠르고 그렇게 넓지 않은 어깨라 남편은 회사에서 아주 개망신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아빠는 아직도 허리가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답니다. 대신 이제 화물차 운전은 그만두셨어요. 아빠, 이제 제법 식당 종업원 태가 나시는데요? 아빠는 지금 저희 엄마 칼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맡고 계세요. 다른 사람보다 아빠가 함께 일해주시니 너무 든든하다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 덕에 두 분 금술이 전보다 한층 좋아진 것 같네요. 자식으로선 참 보기 좋은 일이죠. 저 또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는데요. 건너 듣기로 상간년 또다시 다른 남자를 물어보려고 애를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유부남을 건드려 그쪽에서도 위자료만 토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인플루언서 생활도 갈수록 잘 안 돼 요즘엔 다시 술집을 기웃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술집에서 돈을 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식당 일을 하든 뭘 하든 정직하게 돈 벌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인생을 끝까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런 사람 치고 끝이 좋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상간녀도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양육비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가끔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전 남편은 그 망신살 속에서도 꿋꿋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군요. 애 양육비를 주려면 직장은 꾸준히 다녀야 하니 뭐 저로서도 굳이 따지자면 나쁘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엉터리 점살 친일로 인해 시모와 시임은 완전히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이 돌팔이야. 신발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솔직히 말이나 하든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날 등쳐먹어? 돈까지 받고 봐줬으면서 그걸 그렇게 엉터리로 보냐? 그래도 동생이라 끝까지 믿었는데 이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어디서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시몬 이렇게 말하며 이제야 자기 동생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전 시몬 또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아직 재판 중이라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엉터리 정깨로 사람들 돈 드는 사기는 엄벌을 받아서라도 꼭 단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 아직도 제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사실 번호를 지워서 시모인지도 몰랐었는데 전화를 받고 정말 의외다 싶더라고요. 시모는 그때 제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부탁하더군요. 저기 애미야, 우리 손준 잘 지내고 있니? 네, 애 아빠하고 가끔 보니까 애 아빠한테 물어보시지. 저한테는 어쩐 일이세요? 우리 사이에 아직도 할 말이 있나요? 저기 애미야, 네가 나한테 많이 서운하고 화난 거 알고 있다. 나도 내 동생한테 속아서 그만 눈이 통태눈이 됐었어. 그런데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 저기 애미야, 우리 명국이가 요즘 기운도 없고 그렇게 집에 오면 술만 마신다. 맨날 네 이름 부르고 지 아들 이름 부르면서 울어. 후회된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내가 이제 너한테 진짜 잘해줄 테니까 우리 명국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간도 이제 지날 만큼 지났고 4년도 아니 고작 4개월이었잖아. 어머님, 저는요. 예전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연애 때부터 남편한테 말했었어요. 진짜 치가 떨린다고요. 그걸 다 알고 제가 어머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위해서 며느리 둘이 다 해주고 있는 것도 다 알면서도 바람핀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것도 고작 그런 애한테요. 그래도 딱 한 번이잖아. 전시몬 자기 아들을 위해 제게 전화를 건 거였더군요. 그렇게 절 힘들게 할 땐 언제고 이제와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전 그런 시모에게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한 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2번, 3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전에 저한테 사과하셔놓고 말 바꾸셨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성에 매달려서 온전하지 않은 행복에 제 인생 걸어보기 싫습니다. 그 집안 가족 되긴 더더욱 싫고요. 그래도 얘는 꼬박꼬박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이미 제 남편 자리 날아갔으니까 최소한 좋은 아빠로 남을 수 있게 노력하라고요. 그럼 끊겠습니다. 배신에 채운 후회뿐이라더니 전 남편과 시모가 딱 그 꼴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한들 그건 그들의 몫이지 이제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제 목표는 앞으로 재혼 생각 전혀 없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를 잘 키우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도 바람에 대어 누굴 또 만나면 의부증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느니 제 사랑을 행복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만 진심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이란 그냥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닌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도 시모도 그 가치라는 걸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거짓뿐인 젊게야 늘씬하고 예쁜 여자에 홀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가족, 바로 절 잃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이 절 배신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않았다면 전 그들을 진심으로 위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줬을 겁니다. 여러분께선 부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높여 여러분의 인생을 한결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